누군가의 세상이 단 60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커피와 자신감으로 시작된 화창한 화요일 아침이 수갑과 영혼의 문신처럼 새겨지는 후회로 끝났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늦은 아침 햇살 아래 금속성 검은색 스포츠카가 번쩍였다. 잘 닦인 표면에는 강변로를 따라 늘어선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밭과 똑같이 생긴 집들이 비쳤다. 22살, 여전히 눈빛에 꿈이 가득한 이준호는 일회용 커피컵으로 손을 녹이며 차 옆에 서 있었다. 이 차를 사기 위해 그는 시내 IT 스타트업에서 3년간 2배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차를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을 땅에서 들어 올릴 풍선처럼 자부심이 가슴 가득 부풀어 올랐다. 그는 커피의 씁쓸한 온기를 음미하며 한 모금 더 마시는데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날카롭고 의도적인, 마치 자신이 걷는 모든 땅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알리는 그런 발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한 젊은 여자가 보였다. 21~22살쯤 그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다. 금발머리를 꽉 묶은 포니테일은 마치 그녀의 얼굴 전체를 영원한 경멸의 표정으로 잡아당기는 듯했다. 그녀는 흰색 민소매 티셔츠와 데님 반바지 위에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조끼에는 주민 자율 순찰대라고 적힌 코팅된 배지가 달려 있었다. 아무런 소개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사조차 없이 그녀는 곧장 그의 차로 걸어갔다. 밝고 깨끗한 하얀색 운동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는 한 발을 앞 범퍼에 올리더니 그대로 보닛 위로 몸을 실었다. 그녀의 무게에 금속이 약간 삐걱거렸고 준호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봐, 그렇게 막...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발뒤꿈치가 그의 복부를 직접 가격하면서 말이 끊겼다. 발길질은 그의 폐에서 숨을 앗아갔고 그를 뒤로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커피컵은 손에서 날아가 깨끗한 보도블록 위로 쏟아졌다. 날카롭고 숨막히는 고통이 그의 허리춤에 피어났다. 너 같은 부류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결과에 직면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특유의 달콤함과 도끼가 섞여 있었다. 이 거리에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준호는 배를 움켜쥐고 숨을 고르려 애썼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너 같은 부류들. 그 말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돌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척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는 막다른 골목을 둘러보았다. 모든 집에 창문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몇몇 뒤로는 분명히 방금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14번지 박 여사님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늘 미소 지었지만 이제 그녀의 커튼은 제자리로 내려와 있었다. 두 집 건너 김씨 아저씨는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고 문에 생긴 얼룩에 매료된 듯 완전히 등을 돌렸다. 모퉁이 집에 쌍둥이 아기를 둔 부부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길 건너편에 울려 퍼지는 단호함으로 문을 닫았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아무도 못 본 척조차 하지 않았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자였고 악몽 같은 보닛 장식물처럼 그의 차 위에 여전히 앉아있는 그 여자애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의 합창이었다. 그때 그녀는 웃었다. 파티에서나 친구들이 농담을 나눌 때 듣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차가운, 이 순간 자신이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녀는 다리를 무심하게 흔들었고 이틀 전 준호가 막 광택을 낸 도장면에 그녀의 발뒤꿈치가 부딪히며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작은 흠집들이 남았다. 경고하는 거야. 그녀가 말을 이어가며 등 뒤 어딘가에서 클립보드를 꺼냈다. 거기에 끼워진 종이들은 아이의 낙서처럼 엉망인 필체로 뒤덮여 있었고 도저히 공식적인 문서라고는 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메모들이었다. 이건 너에게 보내는 첫이자 마지막 통보야. 이런
그 차량들은 우리 동네의 나쁜 부류들을 끌어들여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고 합의는 명확해. 준호는 마침내 몸을 똑바로 세웠지만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여전히 욱신거렸다. 합의요? 그가 겨우 말했다. 목소리는 거칠었다. 누가 정확히 이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정말 속하는 사람들. 그녀가 대답했다. 그를 직접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손톱을 살피고 있었다. 마치 그가 이미 어떤 의미 있는 존재도 아닌 것처럼. 주위를 둘러봐. 뭔가 이상한 거 없어? 여긴 가족들이 사는 집이야. 존경받는 가족들. 이런 곳은. 그녀는 그를 향해 모호하게 손짓했다.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다. 분명히 의심스러운 수단으로 자기 장난감을 얻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그 비난은 그녀의 발길질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피부색, 그의 나이, 그의 차를 보고는 마약 거래나 절도, 혹은 그녀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인종차별적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가 컴퓨터 공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합법적으로 주 60시간을 일했다는 사실도, 살면서 무단 횡단 한 번 외에는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본 순간 이미 그가 누구인지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도 그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사라지기를 원했다. 내가 알아야 할 건 다 알아. 그녀가 대답했다. 보닛에서 뛰어내리자 작은 반동으로 포니테일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차 표면을 따라 손가락을 쓸더니 먼지가 묻었는지 확인하는 듯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타고 우리 동네 같은 곳에 절대 좋게 끝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 터무니없는 차를 팔고 네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아파트나 월세집에서 짐을 싸서 좀 더 적합한 곳을 찾아야 할 거야. 내 신분에 맞는 곳으로. 신분. 그 단어는 함축적인 의미를 줄줄 흘렸다. 너의 신분, 너의 자리, 내 주제를 알아라. 이면의 의미는 더 이상 이면이 아니었다. 그저 노골적인 말이었다. 준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부서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공정함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규칙을 지키면 기본적인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믿었던 그의 일부였다. 그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안 그러면요? 그가 물었다. 더 이상 왜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여자애는 웃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안 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의 미소였다. 그럼 난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네 삶을 여기서 너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네가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빌게 할 거야. 날 믿어, 아가씨. 난 사람들을 이사시키는데 아주 능숙하거든. 그녀는 이미 피맛을 보고 만족감을 느낀 포식자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가짜 배지가 햇빛을 받았다. 싸구려 코팅 플라스틱 조각을 그녀는 왕관처럼 달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그녀가 그 배지를 직접 만들었고 이 동네에는 주민 자율 순찰대 같은 것은 없었으며 그녀 자신의 편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를 집값의 수호자로 임명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배는 여전히 아팠고 이웃들은 여전히 커튼 뒤에 숨어 있었기에 그녀의 권위가 진짜인지 상상 속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침묵하는 동의를. 한심해. 그녀가 쉿소리를 내며 다가와 그가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섰다. 꽃향기가 나는 비싼 향수였다. 너를 봐. 말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바로 자기 자리가 아닌 곳으로 기어오르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사회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일부야.
나는 감염을 막아내지. 비인간화는 완벽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그는 감염이었고 질병이었고 동네라는 건강한 몸에서 제거되어야 할 무언가였다. 그리고 동네는 그녀의 진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준호는 약간 몸을 숙여 멍이 확실히 들고 있을 때에 여전히 손바닥을 대고 있었다. 그의 맥날에는 그 여자의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성취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그의 등에 그려진 관역처럼 보였다. 자부심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책임으로 변했을까? 성공이 어떻게 범죄의 증거가 되었을까? 그 여자애는 다시 보닛 위로 기어 올라갔고 이번에는 마치 하루 종일 거기 있을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팔짱을 꼈고 그녀의 운동화는 도장면에 더 많은 자국을 남겼다. 각 흠집은 그가 이 구매가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존엄성을 또 한 번 조금씩 훔쳐가는 것이었다. 인정해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부드러웠는데 그게 왠지 더 나빴다. 넌 절대 우리 중 한 명이 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비싼 차를 사고 아무리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동네로 이사 와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린 다 꿰뚫어봐. 넌 절대 그 의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세상에서 옷 입고 역할 놀이를 하는 거야. 단 한순간 심장이 쿵 하는 순간 준호는 거의 그녀의 말을 믿을 뻔했다. 그 말들의 무게와 모든 침묵하는 창문들의 무게가 그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도록 거의 내버려둘 뻔했다. 아마 그녀가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그녀 같은 사람들이 허락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었을지도 모른다고 거의 받아들일 뻔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화면에 뜬 이름을 보았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형성되기 시작했던 균열은 스스로 봉합되었고 강철로 보강되었다. 그는 보닛 위에 그 여자애를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보았고 강력한 집행자가 아닌 휘발유 탱크 옆에서 성냥을 가지고 노는 어리석은 아이를 보았다. 당신은 내가 여기 혼자라고 생각하는군, 그가 말했다. 여전히 몸통을 통해 퍼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안정적이었다. 아무도 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괴롭힐 수 있는 그냥 무작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군. 그녀의 비웃음이 아주 약간 흔들렸다. 내 생각엔 말 그만하고 짐이나 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방금 준호가 몸을 완전히 펴며 말을 이어갔다. 평생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그게 협박이야.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불확실성의 기미가 스며들고 있었다. 이 사실이야. 차량들이 눈에 보이기 전에 소리가 먼저 그들에게 닿았다. 강력하고 동시에 움직이는 세 대의 엔진 소리가 대로에서 다가오면서 점점 더 커졌다. 그 여자의 시선은 막다른 골목 입구로 향했고 금이 간 유리잔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그녀의 자신감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 대의 검은색 SUV가 시야에 들어왔다. 전문 운전자들과 진지한 의도를 말해주는 듯한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속도를 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조율에는 마치 아무리 애써도 거스를 수 없는 조수처럼 피할 수 없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은 준호의 맥라렌 주위에 반원을 형성하며 모든 잠재적인 출구를 막았고 완벽하게 동시에 멈춰섰다. 엔진은 일제히 꺼졌다.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고 새들조차 지적 위기를 멈춘 듯했다. 그리고 문들이 열렸다. 각 차량에서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왔다. 총 6명으로. 그들의 움직임은 절제되고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머리 위로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들은 협상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 여자애는 마침내 차 보닛에서 허둥지둥 내려왔다. 그녀의 이전 자신감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경호원들이에요. 준호가 간단히 말했다. 우리 아버지 경호원들.
선두 SUV에서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50살 초반에 그는 키가 크고 위압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쌀 법한 맞춤형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폭풍 전 기압이 떨어지듯이 즉시 분위기를 바꿨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고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수년간 내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종류의 침착한 평가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아들아, 그가 깊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니? 그 여자애가 절 찼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갑자기 얼마나 어리게 들리는지에 놀라면서 배를요. 그리고 계속 절 위협했어요.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요. 남자의 턱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그는 시선을 그 여자애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근처 울타리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이전의 허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이름이 뭐니? 전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그녀가 더듬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전 주민회 소속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권한이 있어요. 경호팀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준호의 아버지에게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그 여자애를 바라보았다. 이 동네에는 주민회 순찰대 같은 건 없어. 그가 말했다. 이 단지에는 현재 활동하는 주민회조차 없단다. 네가 달고 있는 배지는 가짜야. 그 말은 네가 공적 지위를 사칭하고 그 거짓 권위로 내 아들을 폭행하고 위협했다는 뜻이지. 전 아무도 폭행하지 않았어요. 그를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다고요.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찼잖아. 증인들도 있어. 그는 주위의 집들을 가리켰다. 이제 커튼은 확실히 걷혀 있었고 이웃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권력 역학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intently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봤어. 몇몇은 이미 녹화하고 있어. 사실이었다. 창문마다 전화기가 나타났고 이제 어느 쪽이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지 명확해지자 사람들은 펼쳐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누가 진짜 경찰에 전화해? 준호의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경호팀원 중 한 명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이건 그냥 오해예요. 전 동네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전 그냥... 넌 그가 어떻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남자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준호의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이제 강철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넌 그에게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의 차 위에 앉고 그를 폭행하고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넌 그가 무기력하다고 가정했어.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넌 네가 말한 그대로를 의도했어. 그리고 이제 너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직면하게 될 거야. 몇 분 안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다. 경광등은 깜빡였지만 사이렌은 꺼져 있었다. 경찰관들이 내렸고 준호의 아버지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경호팀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수집된 문서, 사진, 증인 진술을 제공했다. 그 여자애는 설명하려 애썼고 정당화하려 애썼고 합리적으로 들리게 하려 애썼지만 모든 단어는 그녀를 더 깊이 파고들게 할 뿐이었다. 한 경찰관은 맥라렌 보닛의 흠집들을 사진 찍었다. 다른 한 명은 준호의 배에 생기고 있는 멍을 기록했다. 세 번째 경찰관은 이웃들과 대화했다. 이제서야 마땅한 사람에게 결과가 찾아오자 그들은 모든 것을 봤고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진술하기 위해 갑자기 기꺼이 나섰다. 그 여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온 거리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하려 애썼고 집값을 보호하려 했다고, 좋은 의도였다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설명하려 애썼다. 폭행 및 상해, 한 경찰관이 그녀의 권리를 낭독하며 말했다. 공적 지위 사칭,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고에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기소될 겁니다. 그들이 그녀를 순찰차 쪽으로 데려갈 때 그녀는 준호에게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우쭐했던 우월감에서 절망적인 혼란으로, 마치 15분 만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준호는 그녀가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를 태운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만족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안도감도 아니었다. 아마도 그저 피로감, 아드레날린이 사라진 후 찾아오는 탈진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로 전화했어야지.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아예 네가 처리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세상이 바뀔 때까지는 나한테 전화해. 매번 전화해. 알겠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22살에 경제적으로 독립했지만 갑자기 자신이 아주 어리게 느껴졌다. 돈과 성공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혼자 싸울 수 없는 싸움도 있었다. 경호팀은 흩어져 각자의 차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천천히 창문에서 멀어져 갔다. 쇼는 끝났고 화요일 아침에 짧은 소라는 마무리되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터였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그들은 준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들은 침묵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떠나기 전에 다가왔다. 정식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오셔야 합니다. 물리적 증거와 증인 진술은 강력하지만 당신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갈게요. 준호가 약속했다. 좋습니다. 별말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목소리를 약간 낮추며 덧붙였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더 일찍 나서지 않은 것도 유감이고요. 모두가 떠난 후 준호는 차 옆에 홀로 서서 보닛의 흠집들을 바라보았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경호팀을 돌려보내고 남아있었다. 이제 조용한 막다른 골목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아침 해는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거리는 기만적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걸 너도 알잖아.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성공이 이런 일로부터 널 보호해주지 않아. 때로는 널 더 큰 표적으로 만들기도 하지. 알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차도 팔지 않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지도록 저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슬픔도 섞여 있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용기가 무모함과 같은 건 아니야.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그들은 잠시 더 함께 서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성공한 남자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자신들을 위협으로 보는 세상을 여전히 헤쳐나가야 했다. 결국 아버지는 떠났고 준호는 생각과 맥라렌과 함께 홀로 남았다. 그리고 정의는 그것이 찾아올 때 항상 시끄럽거나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돈이나 지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기꺼이 맞설 의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운전하는 검은색 SUV에 실려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보도블록에서 찌그러진 커피컵을 주워버리고 차에 타서 운전석에 앉았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쟁취한 이 공간에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좌석에서는 가죽과 가능성의 냄새가 났다. 그가 시동을 걸자 엔진은 간신히 억제된 힘으로 으르렁거렸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만큼은 가장 필요할 때 정의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계속 나아가고 계속 밀어붙이고 당신을 조용히 있게 만들도록 설계된 공간에서 시끄럽게 존재하기 위해